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건 뭐 자꾸 자유주의, 자유 하는데 요 자유는 쉽게 말하면 이제 정치적인 자유입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예요.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은 아까 봤듯이 혁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면은 영국의 자유주의는요, 선거법 개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프랑스보다는 확실히 프랑스는 좀 급진적이고 이런 맛이 있다면 영국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럽고 슬로우하게 한다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국의 자유주의라고 첫 번째 심사령 이거를 폐지합니다. 심사령 이게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네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겠지요. 그 청교도혁명 이후로 해가지고 그 명예혁명 일어나는 그때 이제 친카톨릭 정책을 하니까 영국에서 공무원 하려는 사람은 영국 국교회인지 이거 심사해야 된다 하는 그거거든요. 심사. 근데 사실 이게 종교적인 이유로 어떻게 보면 자유를 제한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1828년에 폐지를 하게 되고 가톨릭이라고 해서 더 이상 탄압받는 게 없게끔 가톨릭 해방법이라는 것도 제정을 합니다. 1829년이요. 그래서 사실 요 1번을 통해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는 영국에서는 이제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신앙에 있어서 완벽한 자유를 이루었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회개혁 해가지고 손이 시려워서 그래요. 지금 입도 엄 것 같아요. 여기가 히터가 안 나오는 데라서 그래요. 자, 의회개혁을 합니다. 자, 의회개혁을 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선거법 개정은요, 크게 두 가지의 두 가지의 어떤 목표가 있는데요. 조금씩 이제 중산계급으로 투표권을 확대한다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부패 선거구라고 하는, 흔히 이제 이걸 영어로 게리맨더링이라고도 하는데, 요 부패 선거구를 개정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같이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에는요, 당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거를 배경으로 둘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1838년부터 48년까지 해가지고 그동안 투표권이 없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더 이제 어떻게 투표권을 확대해 달라 하는 의미에서 뭐 비밀 투표라든가 보통선거라든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하는 차트 문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이 선거권, 투표권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요. 이 부패 선거구라는 건 뭐냐면은 요 시기가 이제 1800년대 같으면은 이미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시작이 돼서 산업 구조가 좀 바뀌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가지고 인구에 있어서 지역별로 편차가 이제 그 전과는 좀 다르게 나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면 1831년에 인구가 300만이었던 남부 10개 주가 의원을 236명을 뽑았어요. 근데 북부 6개 주 인구가 400만이 넘거든요. 얘들은 68명밖에 안 뽑는 거야. 그래서 어떤 지역은 인구가 뭐 몇만 가까이 되는데도 국회의원을 안 뽑는 선거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지역에서는 인구가 50명밖에 안 돼 다 떠나고, 근데 여기에서 의원을 2명이나 뽑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개정을 하자 하는 게 부패 선거구 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패 선거구도 개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서 영국의 양당 체제인 자유당, 휘그당이었죠 옛날에 애들이. 그 다음에 보수당, 옛날에 토리당, 왕파 뭐 이런 거였다.
요 체제로 이제 바뀌게 의회의 어떤 구조도 바뀌게 된다 하는 이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자유주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경제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곡물법, 이게 뭐냐면은 곡물법이라는 건 외국산 곡물을 수입하는 거를 막는 거거든요. 외국 수입산 곡물을 영국 입장에서 막는 건데, 이게 지주들, 농사 짓는 지주들한테는 되게 유리한데 노동자들한테는 불리한 거라. 왜? 값싼 외국산 곡물을 먹는 게 아니고 값비싼 국내 농산물을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해서 이거는 지주의 이익만 대변하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이 곡물법을 폐지를 하게 되고요. 그 전에 네덜란드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크로멜의 항해법도 폐지를 시킵니다. 항해법이라는 건 영국에 들어오는 물건들은 무조건 영국 배나 그 식민지 배야 한다 하는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를 폐지하면서 영국에 있어서 이제 자유주의 경제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와 다르게 굉장히 좀 젠틀하게 이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오늘 좀 할 게 많죠? 먼저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통일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 통일을 얘기하면요, 보통 3대 영웅을 얘기합니다. 3대 영웅. 마치니, 그 다음에 카보르, 가리발디. 마치니는 청년 이탈리아당이라고 2월 혁명 때 한번 잠깐 나왔었고요. 카보르랑 가리발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할 건데요. 이탈리아를 통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탈리아가 여러 개로 짜갈라져 있는 거, 이거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오스트리아가 이 이탈리아 문제에 엄청나게 간섭을 해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무찔러야 된다? 오스트리아를 무찔러야 된다 하는 계산이 있습니다. 자, 먼저 카보르 이야기를 할게요. 카보르. 1810년부터 1861년까지 살았던 분이고요. 이분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라고 여기 왕이 있어요. 사르데냐. 여기의 재상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르데냐는 2월 혁명 때 그 통일을 위해 가지고 뭔가 했었는데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개입하는 바람에 실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애들이고요. 그래서 이 카보르는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의 호감을 사요. 그 호감을 산다는 게 뭐 이런 거지. 호감을 산다는 게 결국 오스트리아랑 나중에 싸울 때 좀 우리 편 좀 들어도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제 크림 전쟁이라고 그 1853년부터 56년까지 러시아와 하여튼 전쟁을, 러시아와 투르크와의 전쟁인데 거기에 영국, 프랑스가 끼어들어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그때 사르데냐도 같이 끼어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크림 전쟁을 하면서 크림 전쟁에 군대를 파병해가지고 영국과 프랑스의 호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벌여가지고 승리를 거둬요. 오스트리아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부 지역과 중부 이탈리아를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남부는요, 당시 남부에서는 가리발디라고 이 사람은 1807년부터 1882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 요 사람이 이제 붉은
셔츠당이라는 걸 조직을 합니다. 이 사람은 공화주의자예요. 공화주의자. 공화주의자라는 말은 왕이나 황제나 이런 걸 세우는 게 아니고 공화정을 수립하자 하는 건데, 이 가리발디의 이 붉은 셔츠당이라고 1000명 정도 되는 가리발디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남부 이탈리아를 장악합니다. 뭐 시칠리아라든가 나폴리라든가 이런 데를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르데냐와 가리발디의 공화주의자 가리발디의 싸움이 벌어져야 되는데, 싸우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카보르와 가리발디가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협상을 한 결과, 그러면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리발디가 이 남부 이탈리아에서 국민 투표를 했더니 우리 사르데나로 합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협상의 결과 가리발디가 또 쿨하게 인정해요. 그래, 비록 공화정은 아니지만 니들이 한번 잘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가 통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빅토리오 엠마누엘, 이 사람이 2세,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입헌 군주제 왕국인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는 통일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남부랑 이 북부, 중부 이쪽이랑 좀 격차가 좀 나요. 뭐 그랬는데 하여튼 북부와 중부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산업화를 추진을 해가지고 나중에 1차 세계대전쯤 되면은 1900년대 초반이 되면은 이탈리아가 이제 좀 유럽의 강대국으로서 좀 인정을 받지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탈리아 통일 이야기를 마칠게요.